병원에 간다던 그가 향한 곳은 강남의 어느 아파트였습니다. 그 옆에는 40대 젊은 여성이 있었죠. 사진 속에서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레 감긴 남편의 손. 그런데 내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는데 따뜻했던 커피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밖에서는 초봄의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차가운 의심의 얼음이 자라고 있었죠. 30년이에요. 수혁과 함께한 시간이. 우리는 젊은 날의 가슴 설레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딸을 키우고 그의 출세를 위해 제 꿈을 접고 그리고 5년 전 그의 간암투병을 함께 이겨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죠. 그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저도 함께 아팠어요.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병원에 간다며 집을 나서는 날이 늘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한 번도 선물을 사주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요즘 당신 왜 그렇게 핸드폰만 봐요? 식탁에서 조심스레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수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었죠. 별거 아니야. 나도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그 냉랭한 대답이 제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어요. 마치 날카로운 종이에 손가락을 베인 듯한 작은 상처. 하지만 종이에 베인 상처가 가장 아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오래 아팠죠. 오늘 아침 수혁의 코트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백화점 향수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30만 원짜리 여성용 향수였죠. 제 생일은 3개월 전에 지났고 딸은 해외에 있어요.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요?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에 뿌려졌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속 눈물 같았어요. 그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 살던 집에서 처음 보는 방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랍을 뒤져보니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어요. 통장에는 설명할 수 없는 출금 내역이 있었고 그가 쓰던 수첩에는 낯선 장소들의 메모가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려왔어요. 61세의 나이에 이런 배신을 의심해야 한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가, 처진 입꼬리, 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죠. 젊었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수혁의 마음이 떠난 건 제가 늙어서일까요? 아니야, 은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어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나에게 이런 의심은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었어요. 수첩을 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렸어요. 미영이가 이혼할 때 도움받았다던 탐정사무소 번호를 찾았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배우자 조사도 하시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진실이 어떤 것이든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위해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발랐어요. 결혼 초기에 수혁이 좋아했던 색이었죠. 주문한 택시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창가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처럼 제 인생도 새로운 온기를 찾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지나 탐정사무소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냄새와 오래된 가죽 의자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죠.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그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보아온 눈빛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수혁의 사진과 메모한 일정표를 꺼냈어요. 제 남편을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따스한 봄비가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유로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평생 신뢰했던 사람을 미행해달라고 부탁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남편분의 일상, 출근 시간, 병원 방문 일정을 알려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수혁의 일정을 적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병원에 간다는 것. 내분비내과 정기검진이라고 했던 일정이었죠.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탐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론 홀가분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의심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젊은 연인이 보였죠. 저들처럼 설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의 코끝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살짝 닦아주는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수혁도 예전엔 그렇게 다정했었는데 집에 돌아온 저녁 수혁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의 셔츠에서 병원 냄새가 아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죠. 전에 없던 웃음기가 도는 눈빛으로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병원은 어땠어요? 평소처럼 물었어요. 평소처럼. 다 괜찮대. 짧게 대답하고 샤워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서늘한 거리가 생겼을까요?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이 담긴 사진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 차림의 수혁, 갓난아기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만 행복하다고 믿었던 걸까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수혁이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서둘러 앨범을 덮었죠. 그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도 자라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작게 속삭였어요. 61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초여름에 햇살이 가득한 카페에 도착하자 탐정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남편분은 수요일에만 병원에 가십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시더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병원에 간다던 남편이 다른 곳에 갔다니. 그 아파트에는 40대 여성 조미라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조미라?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5년 전 수혁이 간암으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으로 일했던 여자였죠. 그녀가 정성껏 수혁을 돌봐줘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퇴원할 때 사례비도 넉넉히 챙겨줬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직접 소개비를 더 줬던 그 여자가 탐정이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두 사람의 모습. 수혁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는 수혁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았어요. 공공장소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알아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수혁이 미라의 허리에 손을 얹은 모습, 그 자연스러운 친밀함.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병원에서 만난 지 5년,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죠. 한때는 저도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느껴온 불안과 의심에 드디어 실체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직감이 맞았던 거죠. 집에 도착하니 수혁은 없었어요. 금요일이니 아마도 병원이 아닌 미라의 아파트에 갔겠죠.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공간인데 문득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두 사람이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죠.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결혼 30년 동안 모아온 보석함이 있었죠. 반지, 목걸이, 귀걸이. 모두 수혁이 선물해 준 것들이었어요. 각각의 보석에는 기념일과 추억이 담겨 있었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보석들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 마음처럼 싸늘했어요. 갑자기 분노가 치솟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 제 꿈을 포기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가 선택한 건 젊은 간병인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바쳤는데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격렬한 감정이었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거울을 바라보니 눈은 붓고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더 강해진 것 같았죠.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61세.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웠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제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자 초여름 밤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오늘 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나고 다시 탐정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이었죠. 창밖으로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곧 드러날 진실처럼 뜨겁고 강렬한 햇살이었죠.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탐정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수혁과 미라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무언가를 축하하는 것 같았죠. 음성도 녹음했습니다. 탐정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다 정리했어요. 다음 달 퇴직금 들어오면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수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곧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탁자를 꽉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탐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해 주세요. 추가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어요.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두 사람의 사진, 수혁이 미라에게 건넨 고급 선물들, 그리고 퇴직금 계획이 담긴 메모.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그들은 5년간 관계를 유지해왔고 수혁의 퇴직과 함께 새 출발을 계획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깊은 감정적 유대가 있어 보여요. 탐정의 말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이상하게도 그 어떤 감정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30년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3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마치 오래 기다려온 폭풍이 드디어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듯한 고요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탐정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으니까요. 알겠어요. 법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탐정은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이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 명함을 바라봤어요. 김태준 변호사, 가정법률 전문. 이제 와서 이런 명함을 들고 있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가 솟아났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생각했어요. 수혁에게 어떻게 말할까? 바로 증거를 보여줄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 줄까? 오랜 고민 끝에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30년 세월의 예의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수혁이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마치 기념일처럼 테이블을 세팅했죠.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녁 8시 수혁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는 테이블 세팅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그가 물었어요. 그냥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수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죠.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지만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해요. 우리의 30년을 위해서. 수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따라 잔을 들었어요. 30년.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혁 씨, 그동안 행복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언가 감지한 듯 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죠. 수혁 씨가 병원에 간다고 하는 날들, 실은 다른 곳에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빗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렸죠. 수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조미라 씨와의 관계도 알아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예요. 수혁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 한여름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침묵 속에 울렸죠. 수혁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년 전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죽음이 두려웠어.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까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투병 중에도 그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미라는 그 시간을 함께 보냈어. 밤에 내가 집에 가고 나면 그녀가 내 손을 잡아줬지. 내 두려움을 들어줬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수혁의 고통, 그리고 제가 채워주지 못했던 공간을 다른 여자가 채웠다는 사실이 처음엔 그냥 의지가 됐어. 하지만 점점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지. 미라 없었으면 난 그 병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자신 앞에서 다른 여자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저를 감쌌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말해주지 그랬어요? 나도 당신 옆에 있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외로 차분했어요. 말하기 어려웠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처음엔 그냥 위로받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수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그의 대답에 따라 제 선택도 달라질 테니까요. 수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죠. 정직하게 말할게. 나
미라와 함께하기로 했어.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언제? 다음 달 퇴직금 받으면 새 출발하려고 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자 더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할 말이 없었죠. 수혁은 의아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전부야? 화내지 않을 거야? 쓸쓸하게 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해요? 당신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내가 붙잡는다고 돌아올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그럼 집은, 모든 재산은 어떻게? 수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계산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죠. 나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고 퇴직금만 가져갈게. 그 정도면 미라와 새 출발하기에 충분할 거야.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정말 공정한 제안일까?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수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던 것 같았죠. 법적으로라니. 변호사를 만난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만날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냉랭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미안함이 제 상처를 치유해 줄 순 없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날 밤 수혁은 손님방에서 잤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 수혁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죠. 오늘 변호사를 만나 이혼 합의서를 준비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처리하자.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탐정이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태준 변호사님께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평온함 같았어요. 제 인생의 폭풍도 이제 지나가기 시작한 걸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진한 립스틱, 눈화장, 그리고 향수까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되찾는 기분이었죠. 거울 속 여인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차례야. 이른 가을에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혁과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혼 합의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김태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수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합의서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했어. 아파트, 예금, 주식, 모든 재산은 은진이가 가져가고 나는 퇴직금만 받는 걸로.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수혁을 바라봤어요. 이수혁 씨,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으신데. 괜찮아요. 내 결정이니까요. 수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죠. 이 정도면 30년 동안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거야.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제안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지 의문이 들었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답하려는 찰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미라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여기 있었군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나 했어요. 미라는 수혁에게 다가가더니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죠. 합의서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요? 당신 미쳤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합의서를 내던지며 수혁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죠. 우리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당신 퇴직금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강남의 집도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수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미라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죠. 미라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새 출발한다면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면서. 변호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밖에서 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수혁 씨가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수혁 씨의 결정이에요. 미라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다시 수혁에게 몸을 돌렸죠. 당신 정말 이렇게 하려고요? 당신 아파트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그걸 다 포기하겠다고요? 수혁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미라야, 내가 잘못한 거잖아.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도리요? 당신 우리 사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퇴직금만으로는 우리가 꿈꿨던 생활 못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미라의 말에 수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미라를 바라보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죠. 우리 잠시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미라는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변호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미라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달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네요. 약 15분 후 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혁이 혼자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미라는 먼저 갔어.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자리에 앉은 그는 합의서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합의서 내용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아마도 미라의 요구에 굴복한 모양이었죠. 어떻게요? 아파트는 내가 가져가되 퇴직금과 예금은 나도 조금 필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처음에 결심이 흔들린 걸 보니 미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졌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혁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죠. 합의는 없어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수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간녀 소송이라니. 은진아, 우리 좋게 끝내자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약속을 지켰다면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라가 나타나자마자 말을 바꾸는 걸 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네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조은진 씨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조미라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수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럼 상간녀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수혁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은진아, 제발.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원만하게. 수혁 씨, 당신이 먼저 상처를 줬잖아요.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어요. 변호사는 묵묵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류를 완성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혁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역력했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미라는 상관없어. 우리 둘이서 좋게 해결하자. 그 말에 제 가슴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미라는 상관없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라 때문에 합의 내용을 바꾸자고 했으면서 더 이상 당신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수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얼굴을 비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 비로소 제가 진정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수혁이나 미라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권리를 위해 당당히 싸우기로 한 결정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 친구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시간 돼?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친구의 목소리는 언제나 위로가 되었어요. 물론이지.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어. 어디서 볼까? 고마워. 우리 항상 가던 카페에서 볼래? 미영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수혁의 배신, 미라의 등장, 그리고 오늘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일까지. 세상에, 은진아 많이 힘들었겠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 오히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져서 마음이 편해. 그래도 3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쉽지 않을 거야. 응, 물론 아프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아. 오히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돼. 미영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죠. 역시 은진이야. 넌 항상 강했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소송이 끝나면?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이 떠올랐어요. 제주도로 갈 거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해서 카페를 열고 싶어. 항상 꿈꿔왔던 거야.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지다. 응원할게, 은진아. 넌 할 수 있어. 그 말에 용기가 솟아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것 같았죠.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상간녀 소송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죠. 처음에는 조용히 합의하려 했던 일이 이렇게 법정 다툼으로 번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수혁이 미라의 말에 휘둘려 마음을 바꾼 그 순간부터 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죠. 법정에 들어서자 수혁과 미라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미라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단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수혁은 그 옆에서 초조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죠.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수혁의 불륜, 그리고 미라의 개입까지. 그 과정에서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죠. 사진, 녹음, CCTV 영상.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혁이 남몰래 미라 명의로 계약금을 넣은 강남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변호사가 그 증거를 제시했을 때 법정에 잠시 술렁임이 일었죠. 피고는 아내 모르게 상간녀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마도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미라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죠. 재판장이 수혁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혁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미라 씨가 직접 계약한 겁니다. 제 돈은 전혀. 그 순간 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계약금 다 줬잖아요. 내 명의로 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치며 질서를 요구했지만 미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에 미라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수혁의 변호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재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와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수혁과 미라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저쪽에서 그들의 언쟁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었죠.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쳐졌어요. 내가 뭐라고 했죠?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계약서가 나올 줄은.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위자료까지 물게 생겼잖아요. 그들의 언쟁을 지나치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문제가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30년 동안 수혁의 모든 문제가 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이 된 거예요.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조미라 씨의 폭발로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자백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죠.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수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미라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어요. 수혁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에 합의하고자 합니다. 법정에 다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라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재판장은 수혁을 바라봤어요. 피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들렸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수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미라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이혼 소송도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법원을 나와 가을 햇살 아래 서 있자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이런 소송을 하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권리를 위해 당당히 싸우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했어요. 그동안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갈까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괜찮아. 엄마는 생각보다 강해.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갈 계획이야. 제주도요? 정말요? 엄마가 항상 살고 싶어 하셨던 곳이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제 오랜 꿈을 기억하고 있었죠. 응,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했어. 이사는 소송이 모두 끝나고 나서 할 거야.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곧 휴가 내서 제주도로 갈게요. 엄마 새집 구경도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수혁이었죠. 은진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그에 대한 분노나 미움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죠. 카페에서 수혁을 만났어요. 그는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고마워, 시간 내줘서.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의외의 말이었어요. 법정에서 이미 인정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적으로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라와 헤어졌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언쟁하는 모습은 봤지만 헤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위자료 판결 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내가 무능하다며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어. 수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계속 말했죠.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제야 후회가 밀려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수혁은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동정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알아. 그래도 내가 알아주길 바랐어. 내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죠. 세월도 저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회사는 이미 퇴직했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주도로 간다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 제 눈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고마워요. 당신도 잘 지내길 바랄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였을지도 모르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 느낌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의 삶,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 그리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모든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첫눈이 내리는 제주도의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죠. 이사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미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은 오래된 감귤 농장 근처에 있었어요.
목조 건물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 아담한 집이었죠. 정원에는 감귤나무 몇 그루가 있었고 테라스에서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제가 항상 꿈꿔왔던 그대로의 집이었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하얀 눈이 정원을 덮고 있었고 멀리 바다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수혁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제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거든요. 아마도 미라와 헤어진 후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진 모양이었죠.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안정된 상태였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30년간의 기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 건 분명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진정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으니까요. 오랜 친구 미영은 이사를 도와주겠다며 제주도까지 함께 왔어요. 새 집에 커튼을 달고 가구를 배치하고 주방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은진아, 이 집 정말 너랑 잘 어울려. 평화롭고 따뜻해. 미영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고마워. 난 이제야 진짜 내 집을 갖게 된 것 같아. 사실 서울의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곳은 항상 우리 집이었지 내 집이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오롯이 제 취향과 제 결정으로 꾸민 공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작은 카페 오픈 준비를 하는 날이었어요. 집 1층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카페를 열기로 했거든요. 테이블 셋, 카운터 하나, 그리고 작은 베이커리 공간까지. 규모는 작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넣고 구워지는 향기를 맡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죠. 결혼 생활 동안에도 종종 빵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온전히 즐기며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1명, 2명 카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정식 오픈은 아니었지만 빵 굽는 향기에 이끌려온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오셨나요? 동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네,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다음 주부터 카페를 오픈할 예정이에요. 아이고, 반갑네요. 우리 동네에 이런 예쁜 카페가 생기다니. 기대되네요.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하셨어요. 첫 손님이었죠. 정성껏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어머, 맛있네요. 서울에서 카페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만 했어요. 사실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꿈이요? 참 좋네요. 우리 나이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 몇 명이 더 찾아왔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페를 둘러보았고 제가 구운 빵을 맛보았죠. 다들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정식 오픈도 하기 전에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짠 바다 내음과 감귤 향기가 섞인 제주의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죠. 엄마, 잘 지내요? 카페 준비는 잘 돼가요? 응, 오늘은 동네 주민들이 몇 명 들렀어.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더라. 와, 벌써요? 저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다음 달에 꼭 휴가 내서 갈게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내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 딸과의 대화는 언제나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녀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무척 바빴지만 즐거웠어요. 이런 피곤함은 행복한 것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 소인이 찍혀 있었죠. 발신인을 확인하니 수혁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그의 손글씨였죠. 은진에게 잘 지내고 있니? 제주도 생활은 어떠니? 내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니 행복할 거라 믿어. 나는 많이 아프다. 얼마 전 검진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어. 의사는 이번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 아이러니하게도 미라가 떠난 직후에 이런 소식을 들었지. 운명이란 참 냉정하구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야.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그 희생에 어떻게 보답했는지.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치료를 받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내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걱정하지는 마. 이건 그저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일 뿐이야.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넌 이제 새 출발을 했으니 행복하게 살아야지. 제주도에서의 삶이 내가 꿈꾸던 대로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바랄게. 수역 올림.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수역의 암재발 소식은 분명 충격이었어요. 한때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30년을 함께한 인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제 책임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른의 삶이겠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둘러 카페 준비를 시작했죠. 오늘은 정식 오픈 전 마지막 시험 운영 날이었으니까요. 반죽을 만들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어요.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죠.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변화가 기대됐죠.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가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첫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이 바다 위로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게 내 황혼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 될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시간. 그게 나한테 남은 사랑이니까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써나갈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롯이 제 마음대로.